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도로를 달리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BMW 같은 차종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오늘 정오에도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가 확인한 결과 올해 BMW 차량 화재 사고가 26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차주들은 BMW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도 오늘도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같은 차종에서 계속해서 화재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법규가 좀 강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법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출가스를 그냥 내보내지 않고 DPF라는 장치에서 다시 한번 태워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출력을 높이면 터보가 달렸죠. 근데 거기도 이제 일부러 그렇지만 또 일부를 빼서 흡기 쪽으로 다시 되돌려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연소를 시켜서 질소산화물 NOx를 줄이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BMW 차 같은 경우는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흡기 쪽에 오일 찌꺼기가 남습니다. 예. 그런데 오일 찌꺼기가 한 5, 6만 킬로 되면 거의 찌꺼기가 남는데 그 배출가스의 온도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주활로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면 뜨거운 공기가 거기 오일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갑자기 불이 나는데 불이 그냥 그 안에서 타버리면 끝나는데 또 겉에 흡기 매뉴얼 들어서 공기 흡입구가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 플라스틱을 불연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연성, 불이 붙는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가 거기서 불이 나게 되면 실제로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는 거가 된 거죠. 그러면은 불은 어디로 납니까? 엔진룸 쪽에서 나는 겁니까? 네, 엔진룸 쪽에서 나는 겁니다. 바로 흡기다기관이 배출가스 열로 해가지고 흡기다기로 들어가는데 흡기다기관에 오일 찌꺼기가 배기가스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된 높은 열, 200~300대 온도가 만나서 바로 나중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뭐 그 안에서 불이 나버리면 그 엔진 내부 안에서 나는 건 상관없죠. 예. 근데 그 불이 계속적으로 지속돼 버리니까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재료까지 타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경유나 휘발유에 따라서 불이 나고 안 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촉매라는 장치가 있고, 예. DPF라는, 이제 디젤차는 DPF라는 장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디젤차가 더 많이 발생한 거죠. 왜냐면 디젤차에 걸려있는 게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오일 찌꺼기가 덜 만들어지는데, 디젤차는 오일 찌꺼기가 흡기 쪽에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오일 찌꺼기하고 높은 온도에 배기가스하고 만나면서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520D만 이렇게 불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BMW의 다른 차량에서도 불이 나는 겁니까? 가능성은? 사실은 뭐 다른 차도 3시리즈나 5시리즈나 7시리즈 다 나는데요. 예. 520차 같은 경우가 이제 뭐가 어떤 문제냐면 운행하는 같은 연도에 비하면 운행하는 거리가 많아요. 보통 40대 후반 사람들이 많이 타고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이 많이 타다 보니까 운행하는 거리도 길고요. 또 520차의 이주열 배우라는 장치가 열려있는 상태로 되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닫혀있는 상태로 나면 화재는 안 이루어지만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낙스라는 것이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BMW에서 리콜 하겠다고 한 게 42개 차종 10만 6천 대인데요. 네.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수리가 다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예. 처음부터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처음에는 연료 후소가 누유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뿌려지면서 이제 연료로 좀 화재가 났고요. 지금 현재 이런 오일 찌꺼기로 이게 만들어지는 자체는 벌써 시작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메이커에서 흔히 말하기로 오리발 싹싹 내밀다가 이제 갑자기 1년도에 그 몰렸던 것들이 한 번에 그냥 터지니까 이제 조사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네요. 부속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정조정상 그동안에 이거 1, 2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완료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네. 그 완료될 때까지 차주들은 불안감에 떨어서 운행을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제 그것도 규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워낙 많은데. 예. 저기서 만약에 지금 전국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그 A센터하게 모르겠도 이제 다
수리하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에 계속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일반 정비 공장에서 하도록 해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게 나은데 자기네 지정 정비에서 뭐 수리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 만약 안 하면은 자기가 보증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 이거는 또 하나의 그 고객들을 또 한 번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내가 몰고 있는 차가 여기 리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는 회사에서 가르쳐 줍니까? 개별 문자를 네네 한다. 이제 지금 리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그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고객 개인한테 아마 엽서가 갈 겁니다. 아하. 그리고 BMW 520D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립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차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만 지금 불이 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배출가스 법규가 좀 강하다 보니까요. 예. 이게 한마디로 그 NOx를 줄이기 위해서 흡기 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그 BMW라고 해서 모든 부품이 다 BMW 독일에서 만든 거라고 하시면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마크 독일 차는 분명히 맞지만 그 제조하는 데가 따라 또 그 안에 부품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 중국에서도 만들고 미국에서도 만들고 또 다른 데서 만들기 때문에 부품이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BMW를 거의 만드는 대다수의 차종이 다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뭐 연식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자, 그럼,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 의문점. 리콜을 받으면은 더 이상 불이 안 납니까, 그러면? 아니죠. 리콜을 받아서 한 5, 6만 킬로까지는 아마 또 별일 없이 다닐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걸 만약에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오일 찌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또 오일이 만약에 붙더라도 이제 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거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거 가연성, 불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연성 재질로 그냥 놔두고 자기네가 그냥 청소만 하겠다고 지금 리콜 발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리콜 한 차가 한 5, 6만 되면 또 불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러면 이거 그냥 응급 처방밖에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응급 처방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한마디로 그 불이 어떤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불연성 제조로 만들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거기 청소만 하겠다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5시리즈만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얘기가 우리 전문가들 얘기하니까 7시리즈까지도 30에서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감추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은. 그 집단 소송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징벌적 배상이 없기 때문에 그 해봐야 그 위자료 얼마 못 받을 테고 만일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 나죠. 왜냐면 거기는 알고도 사실을 알고도 감추게 되면 징벌치가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는 징벌치가 없기 때문에 뭐 걸려봐야 뭐 10억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리콜 비용 계산해가지고 리콜 비용이 뭐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배짜라식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여러 건이 터지고 이제 여론화되고 또 증거가 나올 때 이때 이제 또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 걸려봐야 뭐 북쪽에서 10억 뺏기 못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익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이죠. 그러면은 그 외국 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알고 이렇게 뭉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옛날에 폭스바겐도 그랬잖아요, 사실요. 그랬고, 또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맹점을 알고, 뭐 해봐야 걸려봐야 10억이고, 그때 걸리면 리콜 해주면 된다.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났던 차들, 거기에 대한 사과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 차는 또 자기네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없고, 지금 있는 차들만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명차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할 짓은 아니죠. 지금 댓글로 의견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님. 혹시 국내 차종 중에서도 이런 화재 가능성 있는 차 있습니까? 우리나라 차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디젤 차 같은 경우 있는데 우리나라 차 같은 고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 찌꺼기가 이제 BMW보다 적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는 그보다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가연성 재질로 만드는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나라 차도 그 예외일 수는 없죠. 고성능이 아니어서 다행인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엔진은 그런 고성능을 못 만들었던 것은 좀 다행이죠. 왜냐면 같은 2.0이라고 하더라도 BMW 2.0하고 국산 2.0하고 마력수가 뭐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마력이 높은 차, 그런 차는 열이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일공이 특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주겠습니다. 이 지금 피해 차주들이 불이 나기 직전에 차량 속도가 확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유지얼 밸브 같은 경우가 열려있는 상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엔진 힘이 출력이 떨어집니다. 예. 이게 닫았다 열었다 해야 되는데 계속 열린 상태가 되면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힘이 딸렸다. 그리고 나서 불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다가 힘이 딸리는 건 두 가지예요. 연료가 누유돼갖고 연료가 공급이 안 돼서 힘이 딸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냄새가 나죠 또. 그래서 냄새를 났기 때문에 냄새 나면서 힘이 딸렸다면 연료 새는 것이고요. 냄새는 안 나는데 갑자기 차가 출력이 떨어지면서 불났다. 그거는 이제 이주열배가 열린 상태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불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불날 가능성이 있는 차가 지금 한 10만 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콜 대상이니까. 그렇죠. 네. 이분들 안 불안하게 혹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게 주행 중에 뭐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속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리콜 받기 전에요. 리콜 받기 전에 일반 정비업소에서 가더라도 그 안에 카본 청소하는 거 있거든요. 카본. 흡기 카본 청소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해주시면 다음 리콜까지는 아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아무 정비 공장 가도 다 해줍니까? 네, 다 해줄 수 있어요. 카센터도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메이커에서 이제 의견이 중요하죠. 다른 데서 자기네가 그 수용도 못하면서 10만 대를 몇 년 동안 해야 될 판인데. 예. 근데 그 일반 정부에서는 만약에 수리한 거나 이런 것이 보이면 자기네는 안 해주겠다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아주 공차인데 이거 국토부에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뭐 몇 군데에서 전국에 있어봐야 몇 군데 되지 않는데 A센터가 여기서 하루에 뭐 해봐야 40대밖에 못할 텐데 풀가동해도 그 AS하고 뭐하고 따지면 40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거를 몇 년 동안 걸릴 때 계산해보면 딱 나오는 숫자인데 10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는 국토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BMW 측에서 왜 우리한테 와서 안 고쳤냐, 못 고쳐준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한참 휴가 시즌인데요. 네. 휴가 전에 차량 점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일반 차량 몇 가지만 알려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엔진오일 같은 거 점검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일단 냉각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냉각수가 만약에 녹물이 있다. 그럼 무조건 교체하시고 녹물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셔야 되고요. 타이어 같은 거는 평상시보다 공기 압력을 10% 정도 더 높이면 되죠. 그걸 얼마 정도 높이는지 모르면 운전석 문 열면 옆에 안전벨트 옆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을 거예요. 보통 30 정도라고 써 있을 텐데 그보다 10%, 그러니까 33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 5년 이상 쓰면 절대 안 됩니다. 5년 이상이면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5년 된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마모가 안 됐으면 뒤쪽으로 몰고요. 앞에는 채로 됐으면 신타이어를 끼는 게 좋겠다. 갑자기 비가 왔을 때 만약에 그 윈도우보다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샴푸라든가 닌스라든가 주방세제 갖고 다니면서 앞에 유리에다 싹 닦으면 코팅이 되면서 물기 쭉쭉 뺄 수 있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예, 박병일 자동차 명장 만나고 왔는데 댓글에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난리네요. 네. 차 전문가이신 분, TV에 많이 나오셨던 분, 차 공부 안 했으면 최소 사기꾼이 됐을 수도 이렇게 말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귀에게 쏙쏙 드는 정보 고맙습니다. 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인데요. 오늘은 야구 소식 짚어봅니다. 박용식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은 왜 다쳤어요?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네, 이렇게 손을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네. 손이 굉장히 부어 있네요, 지금. 네. 깁스를 했는데도. 예, 반깁스 상태고요. 네. 네. 상태가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운동 하셨는데요? 권투를 하다가 좀 다쳤습니다. 권투. 네네. 취미로 권투 하신 분이에요? 다이어트도 할 겸 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에게 많이 혼났습니다.
권투하면 뭐가 좋은가요? 일단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요. 네네.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서 유산소 운동도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와 또 취미생활을 했었는데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석 달 동안은 줄넘기만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한데요. 그 부분만 지나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젊은 여성분들도 많이 가신다고. 네네. 뭐 거의 댄스 동작과 아. 함께 권투를 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네. 내일 수술인데 오늘 방송 때문에 어렵게 왔다고. 고마워요. 아,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요즘 너무 덥습니다. 네. 경북 영천 40도 계속 넘겼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7도, 네, 네. 6도 뭐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 가장 힘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야외에서 경기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렇죠. 땅바닥 지혈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엄청난데. 경기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덕아웃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몇 배로 그 더위를 선수들이 직접 좀 견뎌내면서 경기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한 조치 안 합니까 혹시? 그 덕아웃에는 사실 큰 에어컨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서 일명 코끼리 에어컨이라고 그 코끼리 코 모양으로 생겨 있는 그 에어컨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덕아웃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선수들이 자신의 차례가 아닐 때는 그 에어컨 앞에서 계속 줄 서서 번호표를 뽑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좀 재밌었던 얘기가 2005년에 박명환 선수가 양배추를. 양배추. 그게 사실 아이스박스의 아내가 양배추를 9장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이 됩니까? 일단은 본인도 좀 갑상선 때문에 좀 열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모자 안에 양배추를 넣었을 때 좀 그런 열을 많이 식히고 도움이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규율상 일단 그 부분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네네 곧바로 제재를 받았었죠. 근데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 잠실 야구장 갔다가 낮 경기에 네네. 1시간 정도 보다가 더위 먹는 줄 알았어요. 직사광선이 그대로 특히 3루 쪽에는 내리쬐니까. 좌석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그 관중들도 힘들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요즘에 그 손 선풍기 있잖아요. 미니 선풍기. 예, 그게 등급별로 굉장히 또 퀄리티가 높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사용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예. 어쨌든 후반기 야구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난주 하위 팀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특히 삼성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지난 주말 이 순위 경쟁을 하는 기아를 만났던 삼성인데요. 이 수입에 성공했습니다. 3연승을 하면서 기아를 제치고 단독 5위로 바로 삼성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하위권에서 허덕이던 롯데가 최근 또 4연승입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가 4연승. 사실 이제 불펜이 무너지고 투수진이 좀 정확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부진에 빠졌었는데 오히려 후반기 시작하면서 롯데가 4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넥센과 기아가 부진한 틈을 타서 삼성과 롯데가 지금 연승을 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산, SK, 하나를 제외한 4, 5위 팀의 싸움이 엄청 그렇죠. 거세지겠습니까? 4위는 현재 LG인데 LG도 최근에 10경기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순위 싸움은 더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오프 가기 위해서는 5위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지금 6위에서 한 9위 팀까지는 어쨌든 이 4, 5위 안에 들어가려고 네.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경기가 재밌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예, 9위까지도 사실은 전반기 올스타전 이전까지는 7경기 차였는데 지금 경기 차가 4경기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9위에 있는 KT도 최근 10경기는 승률이 5할이 넘었고요. 그래서 9위까지도 지금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10개 팀이 경기 한 시즌을 치르는데 그 절반 승률, 그러니까 5위만 하면은 플레이오프 티켓을 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기존에 9팀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까지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4위부터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 2015년부터 10개 구단이 되면서 5위 와일드카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 3년 동안 시행이 됐었는데 그 5위 하는 팀도 5할이 되지 않은 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은 안 좋은 이제 평가로 다가오고 있죠.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뭐 작습니다만 정규리그 5위 한 팀, 5할도 못한 5위 팀이 네. 한국 시리즈 우승도 가능한 거잖아요. 다 물리치고 올라가면 네. 우승도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앞서 3년을 돌이켜보면 그 와일드카드에서는 4위 팀이 3번 다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후반기 순위 싸움이 치열한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 아시안 게임으로 경기가 중단됩니다. 그렇죠. 초유의 일 같은데. 네. 예전에 올림픽 때문에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당시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최고의 선수를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도 최고 선수를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리그를 중단. 그렇죠. 어느 정도 논리가 명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도 그 사회인 팀이 나올 테고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대만 정도만 제치면은 금메달 아니냐. 그런데 리그까지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도 대만도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인 선수들이 주를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에게 앞설 수 없는 상황인데 저 리그까지 중단하면서 금메달을 이제 따야 하겠느냐 하는 이제 프로 야구 팬들의 그런 의견도 분분한데요. 사실 2년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을 노린다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에 선동열 감독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구 팬들은 어쨌든 3주간 야구를 못 본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아쉬울 것 같고요. 예. 이 3주간 휴식이 어느 팀에는 독이 될 것이고 어느 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투수진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최근 부진에 빠졌던 팀들 넥센을 포함해서도 부상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투수진 운영에서 김기태 감독이나 장정석 감독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선도 함께 이제 침묵한 결과가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상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지금 부진에 늪에 빠져 있는 팀들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위권 3위 약간 힘든 팀들이 더 도약할 기회는 될 것이다. 예, 삼성과 롯데는 사실 이 상승세를 타기가 쉽지 않았던 시즌인데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타자들은 그 타격의 메커니즘이나 리듬 자체가 좀 유지가 돼야 좋은데 이제 그런 휴식기를 이 선수들이 얼마나 또 알차게 보내느냐가 지금 상승세 팀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투수진이 지친 팀은 좋겠네요. 그렇죠. 3주간 쉰다고 하니까. 네. 예, 아시안 게임 얘기도 좀 해봅시다. 야구 대표팀 아시안 게임 준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예, 이 엔트리 발표 이후에 주축 선수로 좀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요. 마운드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대만과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나설 수 있는 양현종 선수나 또 차우찬 선수가 약속이나 하는데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두 팀 기아와 LG 부진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 부진하면서 컨디션 조절에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중심 타선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홈런 1위 이 SK 최정 선수는 최근에 허벅지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엔트리 교체 아시안 게임 직전에 가능합니까? 네, 아직까지는 엔트리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동열 감독도 계속해서 이제 교체 카드를 좀 만지작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근데 최정 선수는 본인은 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데요. 네네. 근육 부상, 허벅지 근육 부상 자체가 이제 뭐 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출전에 대한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뭐 팀 입장에서도 최정 선수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교체는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병역 미필인데 아시안게임 대표를 일단 뽑히고 네네. 그리고 나서 경기력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마음 아프겠네요. 그 선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구설수에 올랐던 선수가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주환 선수나 삼성의 박혜민 선수였는데 엔트리 발표 이후에 이 두 선수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오주환 선수는 끝내기 역전 3런 홈런도 지난주에 쳐냈고요. 실력으로 좀 이렇게 계속 증명을 해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동열 감독의 고민은 좀 깊어질 것 같네요. 네, 엔트리를 맞습니다. 교체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네. 예. 그리고 메이저리그 소식도 이야기해 봅시다. 오승환 선수가 트레이드 됐다고요? 네. 이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팀을 옮겼던 오승환 선수가 지난주에 유망주 2명과 맞트레이드가 됐는데요. 바로 이 고산지대죠. 콜로라도 로키스의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유망주 2명과 트레이드 됐다고 하면 일단은 콜로라도에서는 오승환 선수한테 기대하는 게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던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불펜 강화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했고요. 토론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은 탱킹, 그야말로 이제 가을 야구보다는 내년 시즌 준비 체제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는 지금 류현진 선수의 LA 다저스나 애리조나를 추격하고 있는 입장에서 즉시 전력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를 영입했고 그제 이제 첫 등판에 나섰는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1이닝 무실점. 네네. 지금 그러면 콜로라도는
지구 우승도 노리겠습니다만 와일드카드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와일드카드 가능성이 더 높죠. 더 높습니까? 네네. 아. 다저스와는 지금 3경기 반차 정도가 나고 있고요. 와일드카드와는 이제 2경기 정도가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부분에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린단 말입니다. 네, 아니, 그렇죠. 코어스필드가 과연 여기서 오승환 선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오승환 선수가 뭐 땅볼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뜬공 투수니까. 뜬공 확률이 높죠. 예. 그런데 이 코어스필드는 이 지대가 높아가지고 뜨면은 홈런이란 말이에요. 뜨면 넘어갑니다. 뜨면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오승환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 본인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세인트루이스 소속일 때 코어스필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혀줬고요. 그리고 낮은 제구를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은 첫 등판에서 뜬공보다는 땅볼과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내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신기록 행진이 멈춰졌습니다. 네. 사실 대단한 기록이죠. 예. 네. 5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던 추신 선수인데요.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제 전설의 베이브 루스도 연속 출루 기록은 51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브 루스보다도 한 경기를 더 출루했던 추신 선수고요. 현역 선수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출루, 최장 기록을 바로 추신 선수가 이번 시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으로서도 가장 좋은 기록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연속 그 출루 기록에 힘입어서 또 최초로 올스타전에 참가했다고. 네, 별을 달았습니다. 네, 14년 만입니다. 네. 데뷔하고요. 메이저리그 데뷔한 14년 차인데 14년 만에 본인이 꿈꿔왔던 그 올스타전에 나설 수가 있었고 또 한국인 선수로는 세 번째 출장이죠. 박찬호 선수와 김병현 선수 이어서 이제 추진 선수가 세 번째로 출장했는데 대타로 나서서 8회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선수로도 올스타전에 첫 안타를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추신수 오승환 선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신수 선수는 팀이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가을 야구는 힘들 것 같죠. 지난 시즌에도 좀 부진하더니 올 시즌도 사실은 기대만큼 순위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텍사스죠. 그래서 추신수 트레이드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그럼 이제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8월까지 아직 미국 현지 기준으로는 이틀 정도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감 시한에 뜨거운 트레이드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트레이드 돼서 가을 야구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클리 스포츠는 다음 주 월요일 3부에 다시 돌아오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식 캐스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4부 민심은 숫자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예스 앱으로 방남석님 앱 처음 깔았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님 권순정님 나와라. 얍.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이었고요.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 분석센터장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당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리얼미터가 조사했죠? 그렇습니다. 그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주 5일 동안에 조사를 했는데요. 예. 정의당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2.5%가 나왔고요. 그 노회찬 의원의 연결식이 열렸던 지난주 27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일간으로는 15.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뭐 민주당 지지율이나 한국당 지지율이 빠져서 정의당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선거 이후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당층에서 자신의 표심을 결정한 그 이유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빠졌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57%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40%대 중반 또는 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들 표심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거의 다 정의당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5주 동안 내려오다가 이번에 약간 반등했다고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원래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그 일반적인 그 양태인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거든요. 근데 사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 오차 범위 내에 살짝 그 흐름이 바뀐 것이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후반에 오히려 또 민주당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원인을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님. 예. 어쨌든 정의당이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한 거는 뭐 노회찬 의원 영향 다실 텐데요. 네. 그 세세한 걸 살펴보면 뭐 영호남 그 지역을 떠나서 또 세대를 떠나서 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특히 40대 진보층은 20%를 근접했다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원래 지금 이념 성향으로 이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한 세대가 40대입니다. 과거에는 뭐 우리가 20, 30대 얘기하긴 했고 40대는 뭐 중도 성향에 가까운 층이다라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40대 가장 이제 진보 성향이 뚜렷하고 이제 20, 30대는 따라서 이제 잠깐 연동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40대에서 높은 것은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연령대랑 또는 다른 이제 뭐 폭넓은 이제 지역들 보편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념적 측면에서의 이제 노회찬 의원을 바라보거나 정의당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떤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관되게 평생을 살아온 한 정치인을 통해서 이제 정의당을 좀 바라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정의당에 대한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노회찬 의원 잘 몰랐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언론에서 많이 조명이 되면서 이런 정치인이 있었구나 또 정의당에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정의당의 어떤 진정성 또 정의당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단순한 이제 이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에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상승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병준 비대위 효과로 봐야 됩니까? 여기도 상승이 0.3%포인트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2달 정도까지 쭉 뒤로 한번 가보면은 2달 전에도 한 18% 초반이었어요. 요번에 18.6% 나왔죠. 크게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로 인한 지지율 상승을 원인 분석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김병준 그 비대위장의 메시지라든지 행보 자체가 기존의 당 대표하고 완전히 좀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홍준표 대표하고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지향성이라든지 이념적 지향성이 아직까지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좌클릭에 일부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조짐이 이제 강화가 됐을 경우에 지지율 상승 요인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뚜렷하게 가파르게 올라가긴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봉화마을을 이제 김명준 위원장 방문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책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안보 중시하던 것들을 좀 버리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기존에 이제 안보를 중시했던 이제 보수 성향층, 강경 보수 성향층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탈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행보에 바로 흡족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좀 뭐 다른 측면이 이제 있어서 좀 정비된 측면들은 인식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에 이제 오랫동안 각인되어서 흘러왔던 한국당 안보 보수층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던 행보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안보 보수층들이 바로 급격하게 다시 이제 복원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된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첨언을 약간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네, 현재의 정당 지지도는 조금 더 크게 그 이념적인 대륙 구도에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것이 일시적으로 정의당의 강세를 보인 것은 원인인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이념 전체적으로 6.13 그 지방선거 이후에 기본적으로 그 중도 진보선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대립 전선이 조금 더 왼쪽으로 왔어요.
즉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념적 지향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좌클릭을 일부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중도 보수 진영을 자유한국당이 일부 가져갈 그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인 어떤 상황하고 결부가 되어서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중도 보수가 일부 그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13 이전처럼 개혁적인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후방이라고 할 수 진보 민주당은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어떤 지지층 이탈을 불가피하게 일부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부 일시적으로 높아지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50%대 40%대 중후반까지 회복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참여정부 때도 예. 뭐 10% 넘는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의석수도 2자리 가져갔고요. 그렇죠. 국회의원.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다 빠져서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었거든요. 결국은 그 양당 정치가 다 감으로써 진보 정당의 확장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네. 권 실장이 당분간은 이게 유지된다고 했었지만은 이게 다음 총선까지 갈까 이것도 의심이 든단 말이죠. 일단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득표율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지율은 그 득표율은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의석을 얻는 것은 제도하고 기본적으로 조직력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상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회찬 의원이라든지 심상정 대표라든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공준전에 의한 지지율 상승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층의 조직력이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기층까지의 조직력은 상당히 취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소선구제 하에서 아무리 지지율 득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원하던 의석수를 가지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지지율 구도 자체가 의석수 득표율, 인용을 청성하고 연관시어 봤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앞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상에서의 정의당의 강세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강 이제 다중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유권자들도 이제 이념에 의한 어떤 지지정당 그 대립, 이념에 의한 대립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완화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이제 선호 표출을 매우 수월하게 하는 이제 분위기여서 이 흐름이 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가 다가올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제 뭐 정의당이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또 민주당도 과거에 얘기했었고 비례대표제 강화 이것이 이제 선거제도에 어쨌든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어쨌든 한국당 등 보수 정당의 복원이 과거처럼 막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이 선거제도 변화만 뒷받침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쨌든 정당 체제의 흐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얘기해 봅시다. 김진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사 탈당으로 들리는 그런 뉘앙스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게 이재명 지사가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저는 선거 전략상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 경선에 지금 이재명 시장을 흠집내는 부류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코어
핵심 지지층의 네. 일부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김진표 그 후보의 캠프 또한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손짓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당대표 선거는 문재인 지지층이 누구한테 가는가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사실상 좀 먼저 선도적인 메시지를 날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여론조사 전문가가 생각하는 그 여론에 미치는 이슈가 미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지방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계속 확산되기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민심에 그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파급력 자체가 좀 한계적이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애초에 본선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 건이 이제 좀 쟁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이것은 참 건들기 어려운 이제 이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나온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데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옹호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론이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김진표 후보가 뭐 이른바 선빵을 이제 날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김진표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당원 권리당원이 40%가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본선에서는. 그런데 이제 대의원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이제 컷오프도 통과됐고 오랫동안 이제 전국을 돌면서 지난 지방선거 보면은 김진표 후보가 각 지역의 선대위원장 맡은 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표박거리를 많이 해놔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그런데 이 권리당원이 내가 아직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들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공세를 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 권리당원들만이 본인한테 넘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에서는 누가 봐도 어떤 친문적 성향,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오랜 이제 인연이 있는 이해찬 후보가 더 많은 이제 지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먼저 적극적으로 비판을 이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 있을지는 좀 더 보긴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이것이 아마도 이제 계속 지속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과하다는 이미지를 주게 될 경우에는 당대표랑은 이제 당 전체를 이제 아울러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공방에 되게 되면은 사실 캠페인에도 부정적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당 전체를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느 이제 자치단체 장관 이제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형국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과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뭐 친문만의 당대표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아마 치고 빠지기 아마 그런 전략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성격상 이 조폭 연루설 이 부분들은 사실 과연 돈이 오갔느냐, 확인되냐, 예, 오갔느냐, 그리고 특별한 특혜를 주었느냐, 이 부분들로 나가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김진표 의원한테는 후보한테는 역공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예. 네. 지금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그래도 높습니다만은 다른 정부에 비하면은 결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힌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최저임금 문제도 사실상 세 개 단체가 재심의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론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사실 많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제 경제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경제 문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반등하거나 좀 좋아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남북 문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더 멀게는 4.27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벤트들, 예를 들어서 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에는 좋은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지만은 이미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요인들 자체가 긍정적으로 지지율을 높이긴 좀 힘들다고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약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6주째 내렸거든요. 근데 7주째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조금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등의 모멘텀이 없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소재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예, 윤영우 센터장님. 일단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더라도 이제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가장 이제 지지율 관리를 잘했던 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는데 2년차 1분기 때 이제 60%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높은 것이 이제 오래 가기는 했던 것인데 그거보다 약간 이제 높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어쨌든 업무에 대한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긍정평가 비율이에요. 상대적이라면 어느 기준이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년차 때는 그 이전 정권과 비교를 했을 텐데 지난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잘했던 1년차의 기준점이 가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그러니까 1년차에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니까 1년차에 비해서는 지금은 그때보다는 약간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미스들이 있는 것 같아. 논란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 물론 이제 보도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흐름들 이런 것은 뭐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이제 불가피한 흐름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 지지율이 하향 계단형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또는 이제 어떤 대통령은 급격히 낮아지는 L자형으로 이제 가는 것들이 뭐 불가피한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씩 내려가는 것들을 뭐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조절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이제 국정 수행하는 데 있어서 3대 자원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제 여당의 의석수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의회 내에서. 그다음에 당선될 때 어떤 득표율, 득표 수준 또는 이와의 격차 이제 이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가 이제 항상 국정 지지율 매주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은 선거를 계속 치른다는 이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꾸준히 높게 나와야지 어쨌든 대중이 호응하고 어떤 정치권의 반발 등을 뚫고 나가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가령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같은 문제는 이제 취지에 맞다 하더라도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준비해서 대책을 선제적으로 그것을 먼저 내놓고 나서 또는 병행해서 그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같이 이제 추진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정교하게 갈 필요가 이제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있으면 좀 더 이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 그것들을 이제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는 이제 맞다 하더라도 더 낮은 자세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반발, 불만의 강도들을 좀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에 이제 접어들고 있다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네, 근데 오늘 지지율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리얼미터 보도자료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해서 자영업자가 계속 떨어졌는데 지난주 주 후반에는 상당폭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밸런스 알겠습니다. 있는. 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쓴 글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선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을 말했죠. 측은지심과 수호지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측은지심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여이 여기는 마음이고 수호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홍 대표에게 이 두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의 잘못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잘못에는 부끄러움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같은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